반갑습니다. 서울 경제의 가장 기반이 되는 많은 분들이 종사하는 곳이 바로 이 소상공인들이십니다. 1인 자영업자도 많으시고요. 이 취약 자영업자들께서 요즘에 아주 고통이 심하십니다. 중동 전쟁 이후에 고유가 때문에 생기는 원자재 값의 상승이라든가 고환율, 고이자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많은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책을 구사해 왔는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제 계획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계속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시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디지털 역량이 아무래도 이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하자면 전통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시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기를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디지털 취약, 디지털 역량이 취약하신 중장년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이미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그러니까 조금은 더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에게 차별화된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전혀 디지털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의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가와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판매라든가 디지털 방법을 사용하는 경영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냐, 업종이나 매장에 맞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드리는 교육을 하면서 교육 내용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판매나 마케팅을 점검해 드리면서 사후 관리를 2년 정도 해드리겠다는 계획이 되겠고요. 참고로 디지털 전환 덕분에 평균 한 10% 가까운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교육에 충실히 응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다면 상당한 매출 상승을 기약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한 1,500까지 매출이 오르는 그런 경우도 디지털 전환에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신 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배달 앱, SNS 등 기존의 온라인 기반이 돼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소셜 마케팅이나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새로운 맞춤형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을 해서 좀 더 디지털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것. 또 온라인 채널 효율한다든가 신규 채널 확대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영을 합리화시켜드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 산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많은 금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2조 7천억 정도로 책정돼 있었던 올해 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해서 금융 지원을 총 3조 원대로 확대를 하겠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이 자영업자들의 안심 통장입니다. 마통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개별 상인분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드리고 필요할 때 꺼내 썼다가 필요 없으면 바로 갚으시도록 하면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요. 필요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본인 필요에 따라서 자금을 융통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상당한 호응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한 5천억 정도까지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원래 4천억이었는데 5천억까지 늘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지금까지 용어로는 대환대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고금리 이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저금리 상품으로
은행 융자 내용을 바꿔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드려도 굉장한 부담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고금리였던 것을 단기 고금리였던 것을 장기 저금리로 바꿔드리게 되면 경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대환 대출에 그 이제 이름이 희망 동행 자금인데요. 3천억까지 늘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유가나 고환율, 고이자 때문에 최근 중동 전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경우에는 원래 1,000억 정도 지원이었는데 4천억 정도로 지금 늘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해서 소상공인들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1.9%에서 3.1% 정도로 분포하는 것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다. 1.7%에서 2.9%로 다소 줄여들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을 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 금융을 융통해 있는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기의 소상공인, 자칫 말해서 상당히 그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 밀착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구와 유관기관 협업을 하고 또 SNS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위기 징후를 포착합니다. 사실 그 매출을 점검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점검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업종에 어느 소상공인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고 있구나, 늘고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영 기법을 동원해서 지금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1 맞춤 경영 진단으로 위기를 돌파하실 수 있는 방법론을 함께 논의해서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워낙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폐업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폐업 비용도 융자해드린다든가 도와드려서 폐업 절차를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도전, 재창업. 다시 말해서 폐업하고 나서 이제 계속 또 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충전기를 가지시고 그 50+ 재단을 통해서 다시 또 중장년 취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이제 업종을 연구하시고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강화시켜 드린다든가 혹은 업종 진단, 사업 계획을 수립해 드린다든가 마케팅을 도와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재도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들의 이 생애 주기별로 보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성장 단계, 위기 단계, 폐업과 재도전 단계까지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업 단계에서는 읽어보시면 다 아실만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 프랩 아카데미라고 해서 식음료 부분에 주로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전혀 이 음식과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도 프랩 아카데미를 몇 주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식당을 개업하시고도 상당히 맛집으로 이렇게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보적인 단계부터 이 창업 준비를 도와드리겠다는 얘기고요. 이제 한참 영업을 하시는 성장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경영 역량 강화 혹은 AI 기반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요즘에는 AI를 동원하게 되면 이 신용카드 매출 상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업종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한 매우 과학적인 그런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3조 원 정도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대환 대출 혹은 저금리 상품 권유 이런 금융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점적인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버티시다가 도저히 이 업종으로는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되면 폐업을 도와드리고, 폐업 후에 재도전을 도와드리는 이런 순서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생애 주기별로 단계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면서 우리 서울 경제에 거의 그 업소 수로 따지면 90% 이상이 소상공인들이십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이 허리 역할을 하시는 어떤 그 바탕에 서울 경제의 플랫폼 역할을 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이런 그 단계별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함으로써 서울 경제를 살려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겠다 하는 내용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국민배당금 발언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의견이다라는 변명을 하셨는데요. 그 변명을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정책 참모 중에 장의 역할을 하는 정책실장께서 의견을 내놓고 반나절도 안 돼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실망감과 당혹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일국의 경제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십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믿고 개인 의견이라고 후퇴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분은 당연히 사퇴해야 됩니다. 정말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견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기본소득론자입니다. 어저께 발표한 김용범 수석의 초과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기본소득 발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난형 난제다. 똑같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번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그 반응이 굉장히 우려 쪽으로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이 많은 투자와 그리고 R&D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전제로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인과 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러한 공로는 무시한 채 노조에서 해당 연도의 수익을 15%까지 손가락으로 나누어 달라든가 혹은 수입이 많이 남았다는 걸 빌미로 해서 이걸 어떻게든 공적으로 환수를 해서 전 국민에게 인기영합적으로 나눠드리겠다는 식의 발상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어제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불안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튀겨 먹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긴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의 경우에 과연 이런 일이 현실화되게 되면 누가 그렇게 긴 호흡에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매우 강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김기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재석 의원이 정원호 후보 관련해서 정체폭행 혐의 관련해서 여종 후보에게 외박 강요에서 발생했던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청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저도 기사를 보긴 했는데요. 뭐 아직까지 제 입장을 밝힐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됐는데 그래도 많이 우체범인의 후득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많이 뒤처진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을 때에도 사실 저는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견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예. 정원 후보가 오늘 31년까지 5분인보다 5만 원 더한 36만 원 주고 체포한다고 공약 내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정원호 후보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게 한 3월 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벌써 2달 됐는데요. 이제 와서 갑자기 또 31년까지 5만 가구를 더해서 증가된 물량을 약속을 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매우 가벼운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2-3달 만에 뭐 본인의 임기도 아니고 31년까지 5만 호를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더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론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은 더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제 임기 중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모아타운까지 해서 578군데 구역 지정해서 그만큼의 구역들이 지금 진도별로, 단계별로 진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의 방해 없이 잘만 관리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 중에서 8만 7천 호가 순증 물량이라는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31년도까지 31만 호 착공을 말씀드렸던 것은 착공 기준으로 언제까지 얼만큼 공급이 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매우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시점을 본인이 시장이 된다 해도 26년부터 시작되면 7년, 8년, 9년, 10년, 2030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31년이라는 표를 본인도 따랐습니까? 벌써 이것만 보아도 본인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목표보다 다만 5만 가구라도 더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그런 그 단순한 또 얄팍한 표 계산에 의한 증량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1000만 도시의 주택 정책을 과연 실효성 있게 펼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네, 질문 주시죠. 어제 중앙당 선대위가 발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일부 최고위원 반발하기도 하고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랑 아직 그 정동혁 대표가 다른 데는 다 되고 있는데 서울만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다. 얘기가 나오면 혹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어저께 나온 김영범 정책실장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공소취소 특검이라든가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중앙당이 나서서 비판하고 또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국민께 알리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요. 서울시장 캠프는 지자체 행정의 수장이니만큼 생활 행정에 관한 오늘 보신 것처럼 이런 공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유권자분들께 알리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특히 수도권 선거는 후보자들의 브랜드와 후보자들의 메시지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질문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